네, 안녕하세요. 은하건축사입니다. 최근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마지막으로 특별법을 시행을 했었고,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세부 내용을 조율하여 2026년에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특별법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오늘은 2014년도 당시에 업무 처리 가이드를 보면서 2026년도에 시행 예정인 특별법을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 당시에 업무 처리 가이드에 나오는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특별조치법의 목적인데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 환경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 2014년 당시 주거용 건축물로서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다가오는 2026년에는 아마 이 다가구 주택 연면적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구 주택 연면적 기준 495제곱미터 이하 또는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당시 시행기간을 보시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 확인이 되고요. 신고기간은 신고 처리기간 1개월을 감안한 11개월 동안만 신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축법 위반 없이 주차장법 등 타 법령 등만 위반했을 때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건축법령 위반 양성화로 타법령 위반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의 옥탑에 무단 증축을 했을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양성화한 경우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위반 사항은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건축 대수선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도 변경은 제외되고 용도 변경은 건축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내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이고요.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앞서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330 이하,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무단 증축 부분을 포함한 연면적이 165, 330, 세대당 85 이하가 되어야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복합 용도의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과거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상가 60제곱미터가 있고 2에서 4층이 각각 다가구 주택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일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가 되는데 옥탑에 30제곱미터 이하로 무단 증축했을 경우 무단 증축한 면적을 합하여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다가구 주택에 40제곱미터의 무단 증축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이 기준 면적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과반 이상이 주택용도인 건축물을 말하고 있고요.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주택용도가 아닌 다른 부분, 그러니까 타용도, 상가 등의 타용도의 위반이 있더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내용도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층과 2층이 상가용도로 각각 60제곱미터, 그리고 3층과 4층이 다가구 주택으로 각각 90제곱미터인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복합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하로 무단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2014년 당시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되었음이 증명된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 대상에 포함시켜줬었는데요. 2013년 이후 건축 또는 대수선 행위를 한 건축물을 제외 하였습니다. 만약 이 지침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되었음이 증명된 건축물로 2025년 이후 건축 및 대수선 행위를 한 건축물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적발이 안 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및 건축위원회가 위반 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주가 제출을 하면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재산세 등 세금 납부 고지서, 항공 측량 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 시공 당시의 시공사와의 계약서 또는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이 첨부되면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적발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촬영 날짜가 나오는 당시에 사진이 있다든지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로 인정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양성화 제외구역인데요.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존산지 등에는 양성화가 제한됐었습니다. 더하여 상습제외구역, 환경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 공고한 구역 내의 건축물 또한 양성화가 제외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 승인 시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지 소유권 관계 등을 확인을 했는데요. 대지의 범위와 자기 소유 대지, 타인 소유 대지의 사용 승낙 여부 등 국공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성 관련 기준 등은 적합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44조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로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기준이고요. 제46조의 경우에는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는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축선 지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47조가 건축물 또는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인데요. 이 세 가지 규정은 반드시 만족해야 된과 동시에 이 규정 적용 시 도로의 최소 넓이는 3m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있었는데요. 다만 소방서장 등과 협의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44조, 46조, 47조 적용 배제가 가능했다는 규정입니다.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 공원, 하천, 광장, 어린이 놀이터,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경우에는 소방서장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받으면 건축법 필수 적용 세 가지 조항을 적용 배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구조안전위생과 도시계획 사업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가능했는데요. 구조안전위생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내용을 참고하고 도시계획 사업 지향 여부는 허가권자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을 했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 저해 여부는 일조권 기준 적용 시와 현황 등을 비교해서 위반 정도 및 수인 한도 등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 벌금 체납이 없어야 가능했고요. 기부가 된 가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체납이 없어야 되고, 다만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사용 승인은 가능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거나 부과 사실은 있지만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그간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던 대상 건축물은 추가 부과 없이 양성화가 추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건부 사용승인 미이행 시 운영사항인데요. 조건부 사용승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행사항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함을 사전에 통지하고 기한 만료 시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 통보하고 위반 건축물로 다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4년 당시 양성화 처리 절차입니다. 우선 허가권자는 신고 요령 통지 및 신고를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 및 소유자는 건축사에게 양성화를 의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특정 건축물 신고를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를 허가권자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 대상 여부를 최종 확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검토를 했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이 양성화 절차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오늘은 과거 2014년 당시에 특별법 업무 처리 가이드를 살펴보면서 2026년 시행될 특별법에 대해 미리 예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에서도 짧게 언급이 되지만 2014년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와 논의를 하여 최종적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2014년 자료로 2026년 특별법을 한번 예측해보는 차원에서 과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 11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소식이 곧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